같이 이제 일을 해보면은 의견을 내면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무슨 또 반대를 또 할까 그런 걸 자꾸 의식을 하게 되니까 피곤해지죠. 인간관계가 그렇게 되면 상당히 그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직장에 같이 있어도 발전이 없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건 어렵지만 누군가의 의견에 반대하는 건 너무 쉽잖아요. 근데 박사님,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일종의 이제 자만심이죠, 사실은요. 그리고 지자랑이 많은 사람 정말 꼴보기 싫어요. 저 90이 이제 됐는데 어떤 사람이 제일 친해졌느냐고 생각을 하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책과 삶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공부 하기 위해서 이시영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오늘은 인간관계의 지혜를 배워보고자 하는데요. 인생에서 오래된 친구가 좋은 친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래되었다고 좋은 게 아니라 친구는 꼭 이런 친구를 사겨라 라는 조언을 좀 주시겠어요? 뭐 꼭 친구라는 게 내가 사귀고 싶은 친구들을 다 사귈 수 있지 않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가치관이 다르면은 그런 친구들하고는 오래 지속이 안 되더라고요. 가치관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오랜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식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비슷하잖아요. 거요. 저 90이 이제 됐는데 부끄럽게도. 근데 이제 이렇게 사귀어온 친구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그래도 제일 친해졌느냐고 생각을 하니까 나이와 가치관이 정말 비슷한 사람이 제일 친한 친구가 되더라고요. 학력이나 경제적 수준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게 가치관이다. 박사님, 올해 90세, 오래된 친구는 지금 몇 년째 친구일까요? 되게 이제 평생의 친구를요, 대체로 보면은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이 졸업해도 계속 친해지더라고요. 직장 친구들하고도 물론 친해지지만 연대학을 하고 회상을 하고 하게 되는 친구는 역시 고등학교 때 친구 같습니다. 저는 뭐 참 어떻게 이렇게 저하고 정말 절친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만큼 친한 친구는 세 놈이 있었는데 이 녀석들은 중학교 때부터 제가 같이 다녔어요. 77년째 친구네요. 세상에. 배우자도 77년 살 수는 없는데 와. 근데 그 친구들 지금 돌이켜보니 삶에 대한 가치관이 비슷한 친구들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90이 되고 나니까 친구들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골라 사귄다는 게 힘들고 그저 오래 살았던 동료로서 그렇게 친하게 지내게 되는 이런 형식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소위 짱들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느 학교든지 다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오면 막 별로 안 좋아하지. 그래도 동창회 때 뭐 만나면 만나는 거지만 별로 반갑지가 않죠. 근데 이제 학교 때 그렇게 못되게 노는 아이들은 끝까지 못 고치더라고요. 그렇게 애들이 자꾸 이제 기회 오면 별로 안 좋아하죠. 분위기도 바뀌어주고. 그런 친구들이 되게 보니까 세상을 일찍 뜨더라고요. 마음이 편치가 않아서 그랬는지. 그런 특별한 친구 아니면은 그냥 뭐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뭐 만나는 사람이 그밖에 없으니까 만날 사람이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학창 시절에 친구들 사이에서 인품이나 그런 가치관이나 인성에 좀 문제가 있었던 애들은 나이 들어서도 그렇더라. 그런데 장수하지 못하더라. 라는 공통점도 있네요. 그렇다면 박사님, 만날 때마다 한결같고 70년을 넘게 만나도 반가운 친구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던가요? 친구들이라도 서로의 입장을 잘 이해를 하고 엉뚱한 말을 한다거나 그러지가 않고 또 요즘 우리 모임에는 괜히 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어디 잘못하면 또 재미가 없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해도 전혀 거리낌이 없고 또 남의 흉을 좀 봐도 별 이게 말이 새 나갈까 봐 겁이 난다거나 그렇지가 않은 그런 저 무거운 친구들, 의리를 지킬 줄 아는 친구들, 되게 그런 친구들하고 친해지더라고요. 오래 갈 수 있는 평생 보는 친구의 공통점, 가치관이 비슷하다. 네. 그리고 이해심이 많다. 네. 그리고 비밀을 잘 지키는 입이 무겁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험담 무조건 하지 말자가 아니라 우리끼리는 누구 험담 조금 해도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는. 그러면 몇 명의 친구, 명수가 중요한 건 아니네요, 박사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릴 적부터라도 만났던 친구들, 저도 아주 절친이 내가 셋이가 있다 그랬지만 그 친구들 다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허전하게 짝이 없고 친구들 다 대구에서 이제 살아는 대구에 한 번씩 내려가면은 정말 대구 하늘이 텅 빈 것 같은 그런 지난번에는 내가 너무 서울에서 그 아이들을 다 모았어요. 그 중에는 뭐 의사도 있고 여러 가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아이들하고 점심을 먹는데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 뭐 얼마나 울었던지 아이들을 하고 그랬더니 애들도 밥도 못 먹고 뭐또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지난 봄이었습니다. 그렇게 멀지도 않았는데 둘이는 먼저 갔고 한 녀석은 살아있었는데 책이 출판되고 이거 갖다 주려고 가보니까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 사이에.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내가 애들이라도 보고 가야 되겠다고 애들 다 오라 그랬어요. 친구 보듯이. 그래도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친구가 없는 대구 하늘은 정말 텅 빈 하늘 같았어요. 인간관계 너무 어렵다. 친구 사귀는 것도 두렵다. 친구가 꼭 필요한가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인생 90년 살아보니 70년 넘게 만나는 친구도 있더라. 그런 친구들은 세상을 떠나도 그 자제를 만나도 친구를 보듯이 기쁠 만큼 진짜 내 혈육과 같은 그런 관계가 친구다.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아, 제 마음에도 무척 감동이 됩니다. 친구는 서로가 정말 선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가까워도 선은 있어야 한다. 부자간도 마찬가지고 부부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는요. 선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 선을 지킬 줄 아는 사이가 참 좋다. 괜히 어느 한쪽이 너무 부담이 간다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설에 나오는 우정이라는 것은 너무 깊은 차원으로까지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하는 그런 우정이라는 것이 오래 가지는 못하고. 부담스럽죠. 예. 그래서 일본 사람들 말은 친한 사이에 예의를 지켜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참 좋아합니다. 정말 일본 사람들은 친해도 일정한 선을 지킬 줄 아는 일본의 인간관계가 정말 참 깨끗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지혜로 아무리 가까운 친구여도 선을 지키고 예의를 지켜야 한다. 한 사람의 일방적인 희생이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친구 관계는 그렇게 희생이 강요되면 오히려 오래가지 못한다는 말씀이네요. 정말 옳습니다, 박사님. 마지막 한 가지 더 조언 주신다면요. 요즘 우리 친구들 한 달에 2번씩 만나서 점심을 먹습니다. 나는 뭐 웬만큼 바쁘지 않으면은 그 시간에 빠지지 않고 나가는데 그래도 그때 한 번씩 갔다 오면은 많은 걸 풀리고 저희 나이가 들면은 회상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 생각을 추억을 떠올리면은 참 즐겁고 우리가 이제 90에 무슨 일을 큰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보통 이제 평범한 생활이라면은 그 옛날 친구들 만나면은 특히 동창들 만나면은 참 그때 옛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회상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이것도 정신 위생상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회상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참 즐겁고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여러 가지 자료가 그 회상 박스 속에는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면은 옛날 이야기거리가 많이 나오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자연스럽게 그렇게 내조되기는요. 그래서 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나면 무조건 반가워야 된다. 좋은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친구여야 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아, 박사님 듣고 보니까 진짜 그 5가지를 우리가 염두하면서 사람을 사귀면 죽는 날까지 참 관계로 인해서 내 마음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오 박사님, 저희가 또 인생을 많이 살지 않았지만 살다 보니까 진짜 좋은 친구인 줄 알았는데 독이 되는 친구, 이런 사람은 좀 조심해라 하는 지혜도 몇 가지 주시겠습니까? 제가 좀 나름으로는 겸손하다고 내 자신을 채찍질하고 꾸짖고 하는데도 나름대로 또 저를 질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질투하는 친구. 예, 괜히 모함을 하고 오해를 하고 나는 정말 그 친구가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마치 중상모략을 해서 잘못된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뭐 한마디도 나는 변명을 하거나 뭐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러나 지금도 아마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뭐 잘못돼가지고 그렇게 됐구나. 지금쯤은 아마 느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 살아있어요.
아주 참 힘들었던 친구였습니다. 이게 아주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오해 잘하는 사람. 사실 친구가 같은 일을 하는데 나는 자꾸 안 되는데 친구가 잘 돼. 그런 건강한 사람이라면 더 응원해주고 더 격려하면서 옆에 함께 있으면 같이 잘 될 확률이 높은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뒤에서 모함하고 오해하고 질투하고 이런 식으로 끌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런 관계는 이렇게 다시 너무 좋게 끌고 가려고 애쓸 필요가 없겠죠, 박사님. 저는 뭐 가급적이면 피해버립니다. 아,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렇지. 괜히 만나서 또 딴 이야기 할 텐데 가식거리를 제거해 줄 필요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 뭐 만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아우, 박사님 감사합니다. 오해하기로 결심한 사람은 내가 아무리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대화를 시도해도 또 다른 오해를 만들고 가십거리를 만들기 때문에 요즘 새롭게 나온 용어 중에는 이제 그런 사람을 소시오패스라고 칭하기도 하는데요. 무조건 피하는 게 상책이다. 오히려 그게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에너지를 우리에게 남겨놓으려면 그런 관계는 피해야겠습니다. 박사님, 두 번째는 또 어떤 사람 좀 저희가 피하고 살까요? 같이 이제 일을 해보면은 의견을 내면은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고 들어야 되는데 내 이야기가 떨어지기 무섭게 반대 못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보고 반대한다 그러면 나도 또 그 친구 반대하는 논리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무슨 의견을 내면은 전체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말 한마디 하면 참모를 깨는 버리거든. 그러면 그 이상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이디어가 나오면은 참 좋은데도 누가 한 사람이 또 그렇게 무르익지를 않잖아요. 분위기가 딱 잘라져. 싸늘해져 버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 모임에 발전이 없습니다. 너무 비판적이고 예리하고 그 사람은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 생각 아니면은 이 무조건 안 좋아. 안 좋다는 그런 아주 묘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일을 하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참 아주 피곤합니다요. 그리고 말 한마디 하기가 조심스럽고. 그렇잖아요. 만나면 편하게 이야기해야지. 그 한마디 하면 또 이 친구 또 무슨 또 오해를 할까, 또 무슨 또 반대를 또 할까. 그런 걸 자꾸 의식을 하게 되니까 피곤해지죠. 인간관계가 그렇게 되면.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직장에 같이 있어도 발전이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내놓으면 뭐 딱 끌려버리니까. 옛날에 저하고 같이 있었던 친구였었는데 얘는 내가 무슨 말하면 딱 떨어지면은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10가지 반대 의견이 쫙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통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데 내가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그렇게 하지 마라. 네가 그렇게 하면은 여기에 의견을 낼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럼 우리 발전이 없다. 우리 의견을 아무도 안 내고 그냥 만나서 점심이라고 지 할 일이나 갚고 여기 무슨 발전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 하는 이야기도 또 끝까지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말을 딱 가로채는 사람. 그거 아주 기술적으로 잘해요. 나는 다른 사람 말할 때는 모체에 들어가겠다는데 이 친구는 요렇게 탁 그 분위기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딱 채가지고 반대 의견을 내고 이러니까 그런 모임에는 발전이 없습니다. 근데 박사님,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일종의 이제 자만심이죠, 사실은요. 그건 사실은 자기 생각에는 그게 자존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자존심과 자만심은 구별해야 되지 싶습니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정말 겸손하지가 못한 거죠, 사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건 어렵지만 누군가의 의견에 반대하는 건 너무 쉽잖아요. 그걸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자기가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못된 자만심을 가진 사람들. 그러면 함께 발전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독이 되는 관계는 좀 피하자. 세 번째, 어떤 사람 좀 피할까요? 지자랑이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아,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친구. 네, 정말 꼴보기 싫어요. 아, 너무 힘들어요. 앉으면 자기가 주도를 해야 된다 그러고 전혀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니고 자기 주장 일변도의 분위기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룹이 와해가 돼버립니다. 안 모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꼴보기 싫으니까 지 잘난 척하고 야수 세상에서 잘나는 니밖에 없다. 나도 잘났다. 모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계속 그렇게 되면은 그 모임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기 잘난 척, 자기 자랑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은 정말
꼴보기 싫죠. 아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는 유형이네요. 절대로 나이 들수록 해서는 안 되는 자랑 중에 세 가지가 자식 자랑, 돈 자랑, 배우자 자랑이라 하더라고요. 그 세 개 빼고도 자기의 능력 자랑, 남자들은 또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사실 관계에 너무 집착해서 고통이 커지고 정신치료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90평생 살아보니 인간관계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 이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부간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젊은이들이 연애를 하는 사이도 너무 가차워지면 안 된다. 그 사이에는 바람이 좀 통할 수 있어야 된다. 있으면 이게 썼거든요. 바람이 안 통하면. 그렇듯이 인간관계도 너무 그렇게 집착해 있으면은 두 사람 이외에는 뭐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완전히 두 사람 사이에는 정말 그 썩는 관계가 됩니다. 그게 발전적인 관계가 건설적인 관계가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정말 어떤 바람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되겠다. 그 인간관계가 둘만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많은 사람과 관계를 해야 되는데 둘이가 너무 그렇게 친해져서 다른 사람이 근처 가서 말도 못 붙일 정도가 오면은 그건 정말 고립된 삶이거든요. 그거는 정말 좋은 인간관계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다. 박사님께서 좋은 인간관계 이렇게 맺어라 말씀해 주신 그걸 기억하면서 관계를 맺되 집착은 하지 마라. 바람이 통할 수 있는 거리는 둬라. 바람이 통하지 않으면 반드시 썩는다 라는 지혜를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까워도 거리가 필요하고 예의를 지키는 게 필요하겠네요. 오늘 우리 이시영 박사님 모시고 이시영의 인생 수업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좀 해보았습니다. 인간관계 맺는 거 참 힘드시죠? 그런데 박사님께서 90년의 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박사님, 저희가 명심하고 앞으로 더 지혜로운 인간관계 맺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정말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나는 나이 들면 요양원 가야 될까? 내 건강이 허락하는 한 나는 요양원에 가는 거는 난 반대입니다. 제 친구들을 만나보면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는 게 제일 큰 일입니다. 장소에 대한 준비를 안 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 그렇게 신세를 지지 않고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책과 삶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지혜 배우고자 이시영 박사님 모시고 무병장수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은 참 많은 타이틀이 있으세요. 우리나라에서 현역으로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가장 경력이 오래된 정신과 의사이자 뇌과학자다. 이렇게 오랫동안 건강하게 현역으로 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상처를 안 받았던 것 같아요. 둘에 있기 때문에 그러게 뭐 고생스럽다든가 배고프다든가. 제가 정말 사변 나고 쫓겨나고 그랬을 때 제가 13 식구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뭐 그 어렵다든가 이게 고생스럽다든가 서럽다든가 뭐 배고프야 뭐 밥을 안 먹어서 배고프겠지 그런 정도로 내가 좀 밀어냈던 것 같아. 그렇게 좀 밀어낸 것도 장수의 한 가지 비결이 아닌가. 좀 둔하게 사는 게 무병장수하는 데 좋다. 미련할 정도로 둔한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또 유전이라는 이야기를 굳이 안 하더라도 제가 두 번째인데 뭐 다 좀 80, 90, 70대 돼도 다 건강하고 그런 걸 보면은 엄마도 우리가 104세까지 살아 계셨으니까 확실히 우리가 이제 타고난 게 참 많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90대에도 혼자 비행기 타고 미국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94살에 혼자 비행기 타고 가셔서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선 체질적인 요인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성격이 좀 둔하고 너무 부정적으로만 자꾸 생각하고 툭 털고 일어서서 그만 또 자기 하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성질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황을 원망하지 않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더 긍정적으로 하는 그런 성격이셨네요. 보면 아주 예민하고 모든 상황에 지나치게 힘들어하고 이런 사람들이 몸의 병으로도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민하지 않게 어느 정도 둔하게
그리고 상황 원망하지 말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사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예. 아이, 좋습니다. 박사님, 요즘 정말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나는 나이 들면 요양원 가야 될까? 아니면 내가 집에서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텨야 될까? 박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내 건강이 허락하는 한 나는 요양원에 가는 거는 난 반대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집에서 챙기기 쉽지가 않습니다. 난 아직도 뭐 그런 요양원에 간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손자놈들이 애가 둘이가 있으니까 수요일 저녁에는 둘째 손자놈이 온다든가 그렇게 자기들끼리 애들이 좋아가지고 나오고 같이 있는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고 나도 정말 오랜만에 어떻게 제 손자들하고 이야기도 해볼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즐겁고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을 정도면은 자기가 상당히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제 친구들을 만나보면은 제일 어려운 게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는 게 제일 큰 일입니다. 그 말은 장소에 대한 준비라는 겁니다. 평소에 건강도 좀 챙기고 할 일도 좀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준비도 없이 장소를 해버리니까 빨리 죽어버리면 되는데 사람 목숨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젊은 사람들이 정말 장소에 대한 준비를 잘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평생 생애 현역으로 뛰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뭔가를 할 일이 있어야 됩니다. 나이 들어서 요양원에 안 가려면 내가 나이 들어서도 현역으로 뛸 수 있는 일을 최대한 가지려고 해라. 그렇습니다. 근데 젊어서 내가 가졌던 명예와 권력 그거 잊어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작은 일이라도 열심히 해라. 그리고 가족들과도 잘 지내야겠네요. 그래서 지금 혼자 계신 할아버지를 위해서 손주들이 요일별 당번을 정해서 방문해서 할아버지랑 함께 대화하고 즐겁게 지내고 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또 만약에 내가 몸이 많이 불편해지고 가족들이 나를 도와주기가 벅찬 상황이 오면 요양원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또 요즘 요양원들 중에는 오히려 또 친구도 사귀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잘 되어 있는 데들도 있던데요, 박사님. 제가 지금 의정부에다가 프로그램을 하나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웃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도시로 오면서 그렇게 이제 가족끼리도 화합이 잘 안 됩니다. 그걸 굉장히 부담으로 생각하는 가족도 있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좀 나이 드신 분을 모신다는 게 가족으로서는 상당히 희생이거든요. 그게. 그렇게 되면 가족 간에 이제 갈등이 생기고 누가 돌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생기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참 그 비극의 씨앗입니다. 그게. 그때부터 출발이죠. 그렇게 이제 어떻게든지 정말 중요한 것은 뭐 그렇게 신세를 지지 않고도 평소 생활을 좀 자기가 잘 좀 다듬어 놔야 됩니다. 미국에는 타운하우스라고 있습니다. 집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이렇게 문 탁 열면 뭐 서로 얼굴을 보는. 그리고 서양 사람들이 인사도 잘하잖아요. 세계 처음 보는 사람하고도. 그리고 이제 그 집에 또 새로 이사 오면은 그 마을에서 이사 오는 사람을 환영을 하고 그런 전통적인 마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데라도 좀 우리가 들어갈 수 있으면 좀 더 그 정도 여유는 자기가 만들어놔야 되고 또 요즘은 또 정부에서도 참 고맙게도 상당히 그런 시스템이 많더라고. 저도 이 아내가 오래 병석에 있었으니까 그런 요양을 해주는 요양보호사가 계시는데 뭐 큰 돈 안 들이고도 잘 정말 하고 있더라고. 나도 좀 깜짝 놀랐어. 그런 제도로. 그래서 우리가 세금 내는 게 정말 아깝지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진짜 가족이 다 케어를 해줄 수 없을 상황이 되었을 때 첫 번째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충분히 또 받을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상황을 넘어서서 요양원에 꼭 가야 되는 이제 자녀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는 요양원도 새로운 이웃을 사귈 수 있는 기회다라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병석에만 누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새로운 이웃을 사귀고 친구를 사귀고 좀 교류를 하고 그런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진 요양원을 잘 선별해서 가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러려면 경제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어야죠. 그리고 또 50대, 60대는요, 돈도 제일 많이 들어갈 때입니다. 그때쯤 되면 이제 병이 슬슬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눌러놨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애들이 문제입니다. 애들이 그때 되면 이제 큰 돈이 들어갈 때입니다. 뭐 외국 유학을 간다든가 장가를 간다.
요즘은 또 부모가 다 대줘요.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집까지 다 사줘야 돼. 근데 이제 좀 잘 사는 나라들에 가보면 특히 미국에 살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뭐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나가서 학교를 가든지 직장을 구하든지 자기 선택이야. 좀 그렇게 좀 자유롭게 좀 애들이 선택하고 그렇게 키워야 되는, 우리 아이들을 너무 지금 과잉 보호를 하고 해가지고 전혀 자기들이 생활 능력이 없는. 나중에 정말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어 라고 다들 말씀하신다 했잖아요. 그때가 대비가 안 돼 있다. 자식에게 미리 다 퍼주지 말자. 이거 진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박사님 말씀처럼 요양원은 최대한 도저히 선택지가 없을 때 마지막에 가되 그 전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자산 그리고 사람 자산을 많이 만들어 놓자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박사님, 이번에는 단답형으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무병장수하려면 잠은 몇 시간 정도 자야 합니까? 하루에? 잠은요, 뭐 안 오는 잠을 억지로 잘 생각하지 말고 안 올 때는 필요가 없으니까 안 온다. 잠이라는 것은 낮 동안에 피로했던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거를 해방하기 위해서, 휴식을 주기 위해서 잠이 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노인이 되면은 밤잠 8시간을 푹 자고 그렇게 얘기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노인이 되면 이제 깜빡잠이 있습니다. 앉아있어도 꼬박꼬박 졸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잠입니다. 노인이 될수록 깜빡잠이 생긴다. 깜빡깜빡 잠시 자는 거. 그러니까 노인들은 뭐 정말 못 먹어서 죽은 사람이 있어도 못 자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잠이 안 온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제가 아까 회상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 그래서 참 좋은 생각을 하고 옛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그것도 죽어버리면 그 생각도 못 하잖아요. 그렇게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노인 불면증. 너무 잠 자려고 집착하지 마라. 그리고 잠이 안 오는 것도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잠이 안 오면 과거 예상을 하면서 과거의 좋은 추억도 떠올리고 하다 보면 행복하게 스르르 잘 수도 있을 거고, 초저녁에 깜빡깜빡 잠깐씩 자는 잠도 충분히 보약 같은 잠이다. 그러니까 뭐 꼭 몇 시간, 8시간 자야 된다, 이런 집착 안 가져도 된다. 저희 엄마는요, 오늘 밤에 잠 안 올까 봐 걱정돼서 초저녁에 미리 수면제 드세요. 그런 거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박사님, 무병장수하려면 이건 꼭 먹어라,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까? 이것만 먹으면 무병장수한다 하는 거 있으면 뭐 나도 먹죠. 그럼 박사님, 이건 먹지 마라는 확실히 있을 것 같은데요. 의사들이 무슨 기름기 있는 게 안 좋다, 단 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산이죠. 그런 거는 이제 좋지가 않다. 그런 거 정도만 좀 피하기만 하면은. 너무 기름진 거, 너무 단 거, 요런 것만 좀 피해라. 네. 아이, 감사합니다. 그럼 박사님, 마지막 구독자들 질문입니다. 운동은 하루에 뭐 1000보 걸어라, 몇천 보 걸어라 막 이런데요. 운동은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을까요? 옛날에 우리 엄마는 생전에 운동 안 해도 안 해도 104세. 104세까지 건강하게 잘 사셨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는요, 이 사람이 불편해서 생활이, 그렇게 우리는 지금 너무 편해져서 문제입니다. 조금만 가도 차 타고 가야 되고 편하게 하면 안 돼. 좀 바지런해야 돼. 좀 일부러 운동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 생활 습관 중에서 제일 고치기 힘든 게 운동 습관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자주 움직이는 것, 생활 자체가 운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책에서 계단아 반갑다라는 구절을 본 적이 있는데요. 계단을 만나면 반갑다 하고 계단 올라가고 너무 편리한 생활을 좀 멀리하자. 아유, 박사님 오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들었던 많은 말씀들 중에서 최대한 좀 둔하게 긍정적으로 살아라. 그리고 굳이 뭐가 좋다더라, 뭐가 나쁘다더라 이거보다 조금 내 몸의 패턴에 따라가면서 또 좋은 관계 맺으면서 그렇게 살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마음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오늘 우리 이시영 박사님 모시고 인생 90년의 무병장수 건강하게 사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박사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